안녕하십니까. 트롯선 자산운용연금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지금과 같은 100세 시대에는 현역 시절, 젊은 시절보다도 퇴직 후의 3, 40년 후반 인생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 노후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 젊은 시절에 현역 시절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20대, 30대, 40대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대, 30대에는 삼청연금을 먼저 가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몸값 높이는 인적자본 투자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0대에는 자녀 리스크 관리와 그 다음에 건강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50대, 60대에 무슨 일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50대, 60대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자산관리인데요. 자산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가계자산의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재작년에 한국은행에서요. 주요국의 물가,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는 걸로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59만 4천 달러로 6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게요. 프랑스가 52만 1천 달러, 일본이 50만 달러입니다. 이 두 나라가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인데 아무리 물가를 감안했다고 하지만은 이 두 나라보다 우리가 부자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근데 한국은행 발표인데 거짓말이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요. 이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78%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22%입니다. 근데 일본은 34%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66%, 미국과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재산 이퀄 부동산인데 부동산 값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부동산이 오르면 상관없겠지요. 물론 나라는 미쳐버리겠지만은. 그런데 혹시 이웃나라 일본처럼 앞으로 10년, 20년 장기 이 부동산 불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요.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이 얼마나 비싼지 일본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남한 땅 넓이가 1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일본 땅 넓이는 38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 땅 넓이는 일본 땅 넓이의 약 4분의 1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남한 땅을 재작년 가격으로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일본 땅을 다 판 돈의 4분의 3이라는 겁니다.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땅값은 4분의 3이다. 이 말은요. 일본 땅을 3평 팔아야 우리나라 땅을 1평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 땅값이 비쌉니다. 근데요. 그 일본도 1980년대 제가 동경에서 근무를 할 때는요. 얼마나 땅값이 비쌌는지 일본 동경 중심가에 왕궁이 있는 구가 있습니다. 지오다쿠라고 합니다. 서울로 말하면 창덕궁, 경복궁이 있는 종로구와 같은 군데 어느 일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통째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면요. 동경시내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다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비쌌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일본 땅을 다 판 돈이 우리나라 남한 땅 다 판 돈의 15배였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4분의 3이 됐다는 말은 거의 일본 땅 땅값과 우리 땅값이 맞먹거든요. 그 전체 땅값 합계가. 그러면 일본 땅이 그동안 떨어졌거나 우리나라 땅이 올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일본 땅은 떨어지고 우리나라 땅은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요. 일본 땅이 얼마나 떨어졌는가 한번 여기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여기 일본의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택지 82년을 100으로 볼 때 이 8년 동안에 290까지 3배 올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20년 가까이 2012년까지요.
102로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본의 땅값이 방금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요, 그때는 일본 땅값이 비쌀 때는요, 일본도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60% 우리나라랑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30%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 떨어진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전체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일본도 80년대 60%였던 거가 지금 30%대로 떨어진 첫째 이유가 뭐냐?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줄겠죠. 두 번째는요, 다 관계가 있는 건데, 일본도 우리나라도, 일본에서는요, 이 보통 사람들의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처럼 일본 사람들은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금융자산이 몇 억 있다. 근데 집은 없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더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집을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집은 빌려 살고 이건 딴 데 투자할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난 3년 동안은 어땠습니까?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돈 빌려준다면, 아버지가 빌려준다면 영끌해서 다 집 샀잖아요. 일본도 80년대는 우리보다 더 했어요. 기업은 땅 산다고 난리지, 일반 개인들도 지금 집 안 사면 큰일 난다. 일본도 그랬었어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요,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 국가, 해양 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들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일본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 집값 나가면 떨어져, 애들은 줄들고 노인만 남아, 경제는 어려워져. 그러니까 집 없으면 어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지금 우리도 지금 그 돌아가는 상황은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될 건가?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뭐냐?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서 집을 사면서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는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베이비붐의 기간, 출산율, 이게요, 인구 대비로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2배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 그게 끝나는 거가, 쇼크가 일본보다 우리가 더 클 거예요. 네 번째, 도시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집을 사니까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왜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도시화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을 도시화율이라고 하는데요. 세계에서요, 싱가포르, 홍콩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세계에서 1, 2등 순위에 있대요.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의하면 도시화율이 91%, 유엔의 발표에 의하면 82%. 어느 쪽이 더 맞는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시골에 가봐도 서울로 올라올 젊은 사람들 없거든요. 노인네들만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도시화로 인한 집값 이거는 끝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선진국에서는 보통 사람이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면 골치가 아프거든요. 집이나 가게를 여분으로 갖고 있다가 세를 넣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요.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보통 사람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펀드이기 때문에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일본에서 부동산 비중이 60 내지 70%에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저 사람은 증권회사에서 온 모양이구나. 주식사라고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부동산 안 된다고 해놓고 보나마나 막판에 가면 주식사라고 하겠지? 아닙니다. 저는 함부로요, 예측하기 어려워요. 집값이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일본에서요, 버블이 붕괴되면서 처음에 6, 7년 동안은 이게 장기인지 단기인지 몰랐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장기 불황이었어요. 우리도 함부로 말 못해요. 어떤 분이 제 강의를 들으시고 충격을 받아서 집을 팔았습니다. 가을쯤 가서 일시 반등하면
왜 시니어 TV에서는 그 바보 같은 친구 강의시켜가지고 나를 집팔게 만들었을까? 이런 욕을 얼마나 하시겠어요? 전 함부로 사세요, 파세요 이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요, 이 나이가 들어서 노후에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얼마 전에요,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돼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시로 가겠다.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하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둘만 남어. 그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그래요.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어. 그 사람 아파 떠나. 한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이걸 미리미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100살 이상 된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을 백세인 이렇게 부르죠. 지금 우리나라에 백세인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8,000명 정도 계신데요. 그 백세인은 어디 살고 계실까요? 옛날에 백세인은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진안, 장수 이런 데 사셨거든요. 지금 백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안 갈 것 같죠? 저는 각오하고 미리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모님들은 반대예요. 오히려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 사돈네 폼도 나고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죠. 근데 지금 큰 집이 골치 아프죠? 왜 그러냐? 여기 뭐요? 우리나라에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를 합친 비율이요?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가구 수가 2,100만 가구인데 그중에서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의 비율이 1980년도만 해도 15%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가족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2021년에는 62%, 일본도 오래전에 60%를 넘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에다만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요,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나이 들어서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돼요. 벌써 몇 년 된 얘기인데요.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하라 레이코라고 국민 탤런트가 돌아가셨는데요.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일본이 벌컥 뒤집혔어요. 어느 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 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도 안 살죠?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시설이 없어요. 근데 30층, 40층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얼마 전에는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슬럼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해야 된대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요, 노인들이 귀찮아. 또 재건축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거든요. 첫째, 위치가 좋아야 돼. 둘째, 저층해야 돼. 고층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빼야 되니까. 근데 위치가 별별 열었거나 이미 고층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럼화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아파트가 슬럼화가 되면요, 그 근처에 있는 땅값이 떨어진대요. 그나마라도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어요. 어떤 아파트? 성공한 아파트의 80%가 지진 나서 무너진대. 근데 지진 나기를 기다릴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요,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일본은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라고는 하지만은 일본 전체 주택수 중에서 6층 이상 아파트 비율은요, 10% 정도밖에 안 돼요. 지방 도시 가면 아파트 별로 없거든요. 우리나라 아파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 주택수 중에서 3년 전에 63%라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공황이잖아요. 저는 지방도시 가면서 벌판에 고층 아파트 서 있는 거 보면요. 10년 후, 20년 후 우리 손주들이 저거 때려부시려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는 유행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서 사는가? 시내에서요.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요.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근데 문화시설 가까운 곳,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이러니까 뭐 집을 팔아란 얘기야? 그래서 주식사라는 얘기야? 저는 함부로 사고 팔고는 말을 못 하겠고요. 다만 사든지 팔든지 알아서 하시지만은 원칙만은 지켜야 됩니다. 원칙이 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갑나이쯤 되면 선진국 수준까지 안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리고 뭐냐, 부채를 과감하게 너무 과하게 부채를 안고 집을 사는 건 참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주택은 재테크의 수단이 아니고 주거의 수단일 뿐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정착돼 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인생 단계별로 자산관리 전략이 3단계로 나눠진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왜냐면요. 가끔 제가 퇴직 예정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질문합니다. 저 이번에요. 퇴직금을 2억 받았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주식에 투자해서 노후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축인데요.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 단계별로 자산관리 전략이 3단계로 나눠지는데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 단계에 맞는 자산관리 전략을 취하셔야 됩니다. 1단계가 언제냐? 현역 시절입니다. 그때는 일을 하면서 운용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이 월급 받아서 아껴서 쓰고 남은 돈을 적립해가면서 모아가면서 운용하는 단계. 이때는요. 현역 시절이니까 좀 공격적으로 운용을 해도 돼요. 그리고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만 잘 지키면 돼요. 그런데요. 2단계부터 조심하셔야 되는데 2단계는 퇴직하고 나서입니다. 퇴직하면 월급이 없죠. 그러니까 모아놓은 노후자금을 꺼내 쓰면서 운용하는 단계, 인출해 쓰면서 운용하는 단계가 됩니다. 제가 세계 평균을 조사해 봤더니 모아놓은 노후자금의 연 4%씩 꺼내서 합니다. 그래야지 30년, 40년 꺼냈으니까. 그리고 수익률은 정기금 금리 플러스 알파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해요.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한 5%에서 6% 정도 목표 수익률로. 펀드로 말하면 채권이 많이 들어있는 혼합형 펀드. 주식을 꼭 하고 싶으면 전체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의 비율이 한 20, 30% 정도로.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능하면 노후자금을 덜 꺼내 쓰는 노력, 안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돼요. 왜? 3단계로 자금을 많이 옮겨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연금 수입이 필요합니다. 저는 국민연금을 130만 원 받기 때문에 그만큼 덜 꺼내 쓸 수 있죠. 그리고요. 퇴직하면 생활비를 아껴야죠. 절약. 집을 줄인다든지 지방으로 이사한다든지 50만 원 절약, 100만 원 절약. 절약이에요. 세 번째는 뭐든지 일을 해가지고 50만 원 벌어, 100만 원 벌어. 근로소득, 연금소득, 절약, 근로소득으로 가능하면 덜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3단계는요. 이 70대 후반, 80대 초반에 시작이 되는데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때는 운용에서도 졸업해야 돼요. 그래서 노후자금을 예금처럼 확실한 상품에 넣어놓고 아껴서 꺼내 쓰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목표가 뭐냐?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내 노후자금이 바닥나면 안 돼요. 나의 수명보다 노후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돼요. 그런 거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생각해서 그 단계에 맞는 자산관리 전략을 취해야 된다. 그 다음에요.
퇴직하고 일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작년에 잡코리아 취업 컨설팅 업체 거기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40대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7세래요. 그러면요, 51.7세를 반올림해서 52세에 퇴직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하자. 왜 83세인가? 지금 우리나라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3.6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지요. 각각 자기 나이별로 기대의 여우명만큼 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환갑까지만 살아나면 100살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도 평균 수명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해도 52세에서 83세까지 31년입니다. 이 31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지요.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 100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퇴직을 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거든요. 곱하기 365일, 1년이지요. 곱하기 31년. 이게 바로 124,465시간이에요. 그러면 124,465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1년에 회사 하나 와서 근무하는 시간 연평균 1967시간입니다. 124,465시간을 1967시간으로 나누면요, 약 63년이 돼요.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31년만 해도 현역 시절에 63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를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닙니다. 앞으로는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리고 대책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선진국에서는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란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살 건가?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모자란 사람이 대부분 7, 80%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래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가구당 총자산이 6억 4천이래요. 여기에 빚이 있습니다. 부채 차입금 평균 1억 700. 빼면요 5억 3,400.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5억 3,400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5억 3,400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9,500이에요. 얼마 남아요? 3,900 남잖아요. 아, 이걸로 30년, 40년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3,900만 원 갖고 주식 사서 튀겨볼 거에다 빵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돼요. 근데 집값이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했지만 일본 꼴 나지 말라면 뭐 어디 있냐고, 돌아가는 꼴은 비싼데. 그러면요,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그 일부 빼먹거든요.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저도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 나이 들어서 노령연금을 10만 원, 20만 원에도 받는 사람이 49%, 절반밖에 안 돼요. 더 문제는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77%, 껌값.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8%밖에 안 돼요. 퇴직연금, 그 금액을 가입자로 나눠봤더니 4,900만 원. 개인연금, 계좌 수도 많지 않지만 계좌 수로 나눠보니까 5천만 원. 두 개 다 받아봤자 2, 3년 지나면 없어져요. 있는 게 뭡니까? 달랑 집안제.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근데 신문에 텔레비에서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이냐 7억이냐. 저는요,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것 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복통 터지고 초조하지요. 그래서 지금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오직 하면요, 일본의 신문기자, 일본경제신문에 서울에 와서요, 특파원으로 4년 동안 근무하고 간 일본의 신문기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지네 나라 돌아가면서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해서 입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쌍부르크열심이다. 근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지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또 운 좋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름답게 쓰는 방법.
그 사람은 그걸 자산 관리에서 출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무지결심인데 출구 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되어 있다. 이러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근데 일본 가도 미국 가도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 모자란 사람 거기도 많습니다. 어떡하냐? 할 수 없지. 나는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불구하고 쪽팔리는 거 감수하고 허드렛 일이라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이 일을 찾죠. 일본도요. 퇴직자들이 일하는 거 보니까 아파트 관리인이 제일 많은데요. 이거 되기 위해서 경쟁률이 50대 1이에요. 50대 1. 가사 대행 서비스, 가사 도우미거든요.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체면을 버리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체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무섭게 바뀌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체면을 버리고 일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60이 돼서 먹고 살 걱정은 없게 됐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20,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퇴직도 했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치거든요. 요즘은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은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이던 사람 다 모였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 때우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 정부 고관에 있던 제 친구가 있는데 저녁 먹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침에 자면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해놓고 그때 내려온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이면 사람 뭐 하는가? 취미활동 절반, 봉사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그런 일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 회사 55세?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해. 그래서 허드렛 일이라도 자원봉사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지요. 고용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준비라고 사는 게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요 노후의 3대 불안이 뭐냐. 첫째가 돈,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이에요.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결론입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오늘 강의장에서 이 말을 끝냈더니요. 한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왜 남자들한테만 일하라고 난립니까? 점심 대신에 음식점에 한번 가보세요. 맛있는 거 여자들이 다 먹고 있고 헬스클럽 한번 가보세요. 땀 뻘뻘 운동하는 여자들인데 왜 남자들한테만 자기 마누라 자기가 얘기해야지 제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남자분들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긴 뭡니까? 후반 인생의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되는 일이든 이 취미, 자원봉사 활동이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일본에 유명한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 에세이 글을 보내오는데요. 얼마 전에 보내온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인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 안에 답이 없어요.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다 똑같대요. 일본은 더 난리예요. 일본의 가정주부들이요. 퇴직하고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생겼대요. 증세가 뭐냐? 우울증, 고혈압, 천식, 공황장애, 암공포증, 십이장궤양, 키친터니까 주방에서 홀짝홀짝 마시는 거. 우리는 여기까지는 안 갔잖아요. 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 그 부인들이 스트레스를 받는가? 우리나라와 일본은 남편이 현역을 했는 동안은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분단된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30년, 40년 놀다가 갑자기 만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미국은 커플 문화, 젊을 때부터 꼭 같이 움직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뭐냐? 남자분들은 부부 화목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퇴직하고 나서도 자기만의 시간, 소일거리를 갖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퇴직 수기를 공모하는데요. 우연히 심사위원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공무원들은 60까지 보장되지 연금도 300만 원 이상 다 나온다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읽은 수기에 이 90% 정도가 나아버지가 절벽이 되래요. 제일 비치는 건 뭐냐? 갈대가 없는 거. 그중에 한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통계직 공무원에서 지방사무소 소장까지 한 분이에요. 고급 공무원이죠. 이분은 퇴직도 했고 연금도 있으니까 한번 신나게 놀아봐야지. 놀아봤대요. 웬걸 오래 못 가. 3개월 놀았더니 미치겠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저놈 인간은 오늘 또 안 나가나? 놀래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요.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꼴 보기 싫어. 취직해야지. 그래서 원서를 여기저기 돌렸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어요. 어느 날 한 군데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놀라서 봤더니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간노인 보호센터. 일본도 우리나라도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예요. 면접에 붙어가지고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일을 한대요. 자동차로 노인들 모셔다가 센터에서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장기도 두고 노래도 부르고. 이분이 싹싹한가 봐요. 또 시골에 노모가 혼자 계신데 혼자 계신 노모를 생각해서 내가 이분들한테 잘해줘야지. 인기가 짱이에요. 근데 요즘 주간 노인 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면서요. 노인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센터는 그분 때문에 오히려 다른 데서 온답니다. 유명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 얼마 받는가? 월급을 70만 원 받고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를 30만 원을 내준대요. 대준대요.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이 없으니까 그 수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남자부들은 갈 데가 있어야 돼요. 근데요, 그 무슨 일을 하란 말이냐? 예. 어떻게 돈이 아쉬워서 일을 했는데 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일했는데 취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취미를 했는데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요, 돈도 생기고 취미도 맞고 남보기도 폼나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요,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회사 다닐 때는 회사 방침을 잘 따라야 되는데 후반 인생은 체면을 버리고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0대의 문제가 뭐냐면 혼자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노후에 혼자 사는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사별입니다. 둘째가 결혼 안 하고 나이 드는 생애비혼. 세 번째가 뭐냐면 황혼이혼이에요. 사별을 보겠습니다. 여기 2020년 말 현재 우리나라 50세 이상 남성 중에 부인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45만 2천 명이래요. 여성들은 남편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269만 6천 명. 남성의 6배예요. 지금요, 70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의 78%가 여성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혼자 사는 노인은 여성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남성들은 부인 먼저 떠나고 혼자 사는 기간이 9년에서 10년 정도인데요. 여성분들은 15년에서 16년 징그럽게 혼자 남아 살아야 돼요.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연하의 남자와 결혼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작년에 결혼한 백상 중에서 초혼인 경우에는 19쌍이 연하의 남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여성들은 다 톡박 있는 거죠. 근데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주님께 물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준비나 단단히 하는 수밖에.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살아도 이렇게 혼자 남아 사는 기간이 긴데 요즘 뭐가 또 문제냐? 결혼들은 안 하잖아요.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을 생애비혼, 평생미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평생미혼율이 1980년도만 해도 남자가 0.4%, 여자가 0.3%였어요. 그런데 2020년에는요, 남자가 16.8%, 여자가 7.6% 늘었어요. 놀란 건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일본 남자의 26.7%, 거의 3명 중에 하나. 여자의 17.5%가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래요. 우리나라도요, 2040년이 되면 남자는 38%, 여자는 25%가 결혼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갈 거래요.
그러면 이 혼자 사는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또 뭐냐? 이혼이잖아요. 1970년대만 해도 연평균 이혼 건수가 15,000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2021년에는 10만 2천 건, 엄청나게 늘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요,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렸는데,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남편을 버린답니다. 근데 옛날에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아이고 실수했구나, 신혼이혼의 비율이 절로 봤거든요. 그런데 2021년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연의 비율이요, 1990년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의 5%밖에 안 됐는데 2021년에는 39%예요. 지금 결혼 기간별로 볼 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연이거든요. 저는 2000년 초에요, 일본에서 황혼연 얘기가 많이 나오길래 일본이 황혼연 대국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우선 이혼율 자체가 일본보다 우리가 높아요. 아시아에서 우리가 이혼율 1등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직도 신혼이혼의 비율이 높은데 우리는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 높아요. 이분들은 지긋지긋해서 혼자 살아올 겁니다. 그래서요,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독거 노인이 742만 명, 전체 노인의 20%. 우리나라는 숫자는 166만 명인데 퍼센트는 똑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5,100만 명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8%, 일본은 30%거든요. 그러니까 10년, 20년 지나면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노인은 얼마나 늘어나겠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요, 지금 가족은 해체가 되고 노인동거, 시골 가보세요. 마을회관에 노인네들 모여 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난 사람, 취미가 같은 사람이 오히려 가족보다 더 가까워지는 새로운 유연사회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자, 우리나라는요, 인구가 5,100만, 가구 수가 2,100만 가구인데 그중에서 젊은 사람 혼자 사는 1인 가구, 독거노인 1인 가구 합쳐서 우리나라도 1인 가구 비율이 33%, 가구 원수로 볼 때는 1인 가구 비율이 제일 높아요, 지금. 근데 유럽 가면 훨씬 높거든요. 스웨덴은 전국 평균 57%, 스톡홀름은 60%, 온 천지가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스웨덴은 우리보다도 우울하고 불행한 나라일 것 같죠? 근데 스웨덴이 세계에서 7번째로 행복한 나라래요. 왜냐? 혼자 살더라도 연금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 없는 거예요. 혼자 살더라도 지역사회,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제가요, 10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 이런 책들이 쫙 깔려있는 겁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해서는 책이에요. 그때만 해도 참 별로 책도 다 있네. 사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써가지고 이 책이 잘 팔리는가. 시내 영풍문고로 갔는데요, 한쪽에 화제의 책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에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책이 20권이 쫙 있더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문제인가. 혼자 사는 노후 어떻게 대비할 거냐, 혼자 사는 노후 두렵지 않다, 혼자 사는 노후 즐겁게 사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책 잘 보세요. 여자의 활로 남자의 말로. 남자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사모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남편은 혹시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면 갑자기 시임이 약해진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돌아가실 확률이 높대요. 부인이 돌아가셨는데도 10년 이상 사는 남자는 아주 독한 남자래요. 반대로 여자들은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의리상 한 달 슬프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없어져가지고 15년 이상 산다. 이런 책이 지금 일본에서 70만 부, 100만 부씩 팔리고 있고 우리가 뒤따라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혼자 사는 노후가, 긴 노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요, 누구든지 혼자 살 가능성이 있는 시대에 준비가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연금이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요, 지금부터라도 가능하면 이 부부가 연금을 빨리 들어서 단 얼마라도 세상 뜰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보험인데요, 젊을 때 건강하다는 분이
환갑 넘어서 암에 걸려 심혈관 질환 깜짝 놀라요. 저도요. 지난 10몇 년 사이에 부부가 암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뭐냐? 환갑되기 전에 중대질병보험 하나 들어두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족이 아니라도 지역사회,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라고 했는데 남편 먼저 떠나고 혼자 남아서 10몇 년 살아야 되는 아내분을 배려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유명한 변호사 한 분이 8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옛날에는 변호사가 돌아가시고 나면 여기저기 수임료로 땅 받은 것도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무지개 싸우거든요. 근데 그분은 본인 명의로 돌아가신 뒤에 봤더니 본인 명의로 돼 있는 게 전화기 한 대밖에 없더래요. 싸울 일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를 받아먹는 부동산이 있는데 그의 소유권은 자식한테 줬는데 사용권은 마나님한테 준 거예요. 사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월세는 사모님 거야. 이런 식의 배려. 그 다음에요. 주거 형태의 합리적인 선택.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해야 된다. 이건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요.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고 있는 한편에 가족 회복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일본에서는요. 3대가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한 건물 또는 근처에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개축을 하게 되면요. 세 재택을 준대요. 그리고 노인분이 큰 집에 혼자 살고 있으면 젊은 세대와 그룹 리빙, 공유경제 이런 것도 또 활성화돼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지금 일본에서는 이 개호 난민, 개호 대란 이런 게 유행이거든요.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에요. 우선요. 수명이 늘어날 때는 별로 돌아가시지 않는데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한꺼번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문에도 그런 기사가 가끔 나는데 요즘 일본에는요. 이 죽음이 많은 사회, 다사사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혐오시설이라고 이 화장터를 지어놓지 않았어요. 일본도. 그래가지고 화장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는 시신을 갖고 나가라고 그러지. 그 집에다 갖다 놓을 수 없지.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는 게 뭐냐면 시신 보관 호텔이 유행이래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은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후기 고령자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초입이라고 봐야 돼요.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가 다 지금 후기 고령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 엄청 늘었어요. 근데 간병 시설이 없어요. 많이 앉아가지고. 그리고 더 문제는 그 요원이 없어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 동포들이 와서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형편이 좋아지면 그분들이 안 오게 되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일본의 요양시설에 가보면요. 70대, 80대 건강한 시니어를 환영합니다. 와서 일하세요.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래서요. 우리도 이제 후기 고령기에 들어가서 몸이 불편하게 되면은 뭔가 어디서 간병 돌봄을 받을 것인가. 시설을 잘 봐두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비용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개호 대란, 개호 난민 우리 말하면 간병 돌봄 대란, 간병 돌봄 난민이 이 생기는 시대에 나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돈은, 시설은, 누가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요. 이 100세 시대에 후반 인생 행복하기 위해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연령대별로 노후 준비를 해야 할 노후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셔가지고 행복한 후반 인생을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빌면서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